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도 법조계는 뜨거운 이슈가 많았는데요. 로투데이 스페셜 첫 소식은 로스쿨 결혼보충제 폐지 헌법소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현장, 그리고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 인터뷰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스쿨에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혼 보충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결혼 보충제가 헌법 제31조가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현장에서 법률방송 취재팀이 이종엽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등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장한지 기자입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3만여 전국 변호사들의 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단체 지도부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헌재로 들어섭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보충제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로스쿨의 정원을 편법적으로 늘려온 결혼보충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판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률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로스쿨 결혼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학생 유출이 재정난과 수업 부실로 이어져 로스쿨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초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결혼보충제는 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아닌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해 3에서 4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결혼보충제 시행령을 2022학년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보충제가 로스쿨들의 방만 운영을 방치,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변협과 서울변회의 인식입니다.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방만하게 운영을 하여도 언제든 그 결혼을 원하는 만큼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제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편입학을 부활시키고 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는 결혼보충제 시행령이 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된 편입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법에서 정한 편입학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로스쿨의 정원을 기형적으로 계속 늘려온 이 결혼보충제야말로 이번에는 헌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아서 그 존폐를 결정지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조모 씨는 2010년도 성균관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2012년도에 자퇴한 경우입니다. 현재 건강을 회복한 조 씨는 로스쿨 2학년이나 3학년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에 편입학을 하고 싶어도 결혼보충제에 가로막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보충제를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입장에선 3년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신입생을 뽑지 굳이 편입학생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편입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결혼보충제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문제가 비단 조 씨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른바 상위권 로스쿨에서 결혼이 발생해도 결혼보충제에 발목이 잡혀 편입학이 안 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 초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편입학을 할 권리들, 학생들의 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고 학비가 이중으로 소모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혼보충제를 폐지하여 각 로스쿨들이 그 커리큘럼을 더욱더 강화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나아가 결혼보충제가 말 그대로 일부 로스쿨에서 결혼과 보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로스쿨과 법조시장 정상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조시장이 이렇게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된 가장 큰 그 원인, 단초가 이 결혼보충제에 있다고 봅니다. 결혼보충제가 폐지되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편입학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어야만.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청구인 1번으로 맨 위에 이름을 올리며 직접 참여한 이종엽 변협회장은 결혼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대한 변협회장의 의견 진술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결정에 있어서 대한변협협회장으로서의 의견 진술권이 사실상 무시되어 왔고 우리 개업 변호사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협회장이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과 함께 김정욱 서울변의 회장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가운데 청구인 대리인단은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 김명훈 변협 부협회장, 김미주 변협 제2법제이사,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김기원 서울변의 법제이사 등이 맡았습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지도부 차원에서 이번 결혼보충제 헌법소원 심판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식 그 제도 운영이 아니라 편의적이고 단순히 대학의 재정만을 위해서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또 변호사 시험의 경쟁률을 높이고 법률 시장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제도에 주목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제도가 빨리 철폐돼서 제야 법조단체 수뇌부들이 청구인으로 나선 로스쿨 결혼보충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로스쿨 결혼보충제가 헌법상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청구인 대리인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하신 김영훈 변협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부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결혼보충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결혼보충제란 그 로스쿨의 자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에 입학 정원에서 입학생 선발의 그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셨는데 뭐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결혼보충제도는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에 그 학생 유출로 인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재정난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제도로서 모법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됨으로써 로스쿨 제도 자체의 그 도입 취지에도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학생들은 편입으로 학교를 재선택할 권리하고 학교를 옮길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학점을 인정받을 권리를 직접 침해를 받고 있고요. 로스쿨 쪽에서 보면은 교육 방식 등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더라도 다음에 언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의 경쟁을 통한 발전의 동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그 변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고시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변경이 된 것은 네. 일회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네. 그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것이고 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결국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네. 결정이 된 건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로스쿨이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네. 졸업생들은 대부분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네. 이렇게 그 법조인 양성을 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로스쿨에서 그 지금 학생들을 계속 네. 보충함으로써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졸업생의 입학생 대비 졸업생의 그 네. 비율이 거의 100%로 그냥 유지가 돼 버립니다. 네. 그러면 결국 변호사 시험 자체도 예전 고시와 같은 그런 시험에 의한 선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형편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게 결혼 보충제가 유지되는 거랑 로스쿨 시험이 옛날 사시처럼 뭐 돌아간다, 유지된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로스쿨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네. 변호사 시험을 대략 한 1,500명 정도로 정한 것이 네.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25%의 탈락자가 생기면 1년 때 작성이 맞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다른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졸업생들을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대로 2,000명에서 첫 해에 200명 정도 뭐 빠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200명을 채워넣으면 입학생 수하고 졸업생 수가 똑같아지니까 네. 그 시험 보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다 1,100명을 하더라도 계속 탈락자가 누적이 되고 결국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형태인 오탈자 문제까지 여기서 발생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탈락해야 될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구서 보니까는 변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예, 우선 뭐 과거 집행부를 보면 네. 변호사 단체 수장들은 네. 좀 체면을 네. 좀 차리고 네. 좀 뒷짐을 지고 회원들 독려해가지고 네. 그 어떤 이런 헌법소원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네. 직접 참가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집행부는 과거하고 달리 행동하는 그런 집행부의 성격도 강하고 네.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그동안 법률 시장이 이 정도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수장들이 직접 앞장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됐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또 제 사적인 네. 그 말씀까지 드리면 네. 저하고 이 두 분 네. 법조단체 수장들하고 셋이서 네. 이 선거 이전부터 직역수호 변호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법조 외부에서의 침탈과 네. 법조 시장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네. 그런 변호사 단체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한 500여 분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 일원이 돼서 같이 또 참여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종엽 변협 회장이 청구인 자격은 있는 건가요? 이게 이른바 뭐 자기 관련성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선 지금 로스쿨 정원 그 네. 결정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네. 로스쿨 정원이 단순히 그 로스쿨 각각의 학교들을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정해지는 네. 것이 아니라 네. 국가 정책적으로 신규 법조인 배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법 7조 2항을 보시면 네. 법학전문대학원이 총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원의 입학을 허용하는 결혼보충제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 진술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변협 회장이지만 또 네. 개업 변호사로서의 지위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청구인들이 모두 11명이던데 다른 청구인들은 뭐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 우선 청구인들 중에 개업 변호사 8분이 계신데요. 네. 두 분 그 법조단체 수장 네. 외에 그분들은 저희 대한변협에서 결혼보충제 대응 팁을 조직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네. 자발적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하시겠다 해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그 로스쿨을 통한 신규 변호사 배출이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만 가져왔기 네. 때문에 네. 결국 법률 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그에 따라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에 입어자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로스쿨 학생이나 졸업생은 없나요? 청구인 중에? 예, 지금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네. 로스쿨을 중도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네. 재입학이나 편입이 길이 막혀 있어서 네. 직접 피해를 보셨다고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재학생의 경우에도 이 헌법소원 준비 소식을 듣고 네. 몇 분이 그 같은 그 불합리를 말씀하시면서 응원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좀 교수님들하고 관계상 결국은 청구인으로서의 참여는 포기를 네. 하셨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된다면 뭐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예, 결혼부충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시행령이만 있고 네. 모법에도 없습니다. 네. 근거가 없는 그런 규정이고요. 네.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네. 양해를 구해놓고는 지금 10여 년째 계속 그 연장을 해오고 있고 네. 결국은 그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정면으로 반해서 네. 위헌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협 회장의 네. 의견 제출권이라든가 또 개업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의 그 직접성 부분에 있어서 네. 청구인 적격에 관한 쟁점은 있습니다. 네. 예,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서 본안에 관한 심리가 되면 당연히 위헌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 보충제가 폐지되면은 뭐 운영에 직격탄을 맞는 로스쿨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 로스쿨들 다 말려 죽이자는 거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도 여러 대학들이 노력을 했는데 일부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쿨은 스스로 내실을 강화하고 각자의 장점을 키워야지 이런 결혼보충제 같은 기형적인 제도에 기대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각 로스쿨이 특성화를 포기하고 네.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결혼 보충제 폐지가 결국 로스쿨 정원 축소 그리고 변시 합격자 수 감축 뭐 그게 결국 밥그릇 지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혼보충제가 폐지되면 네. 법정 정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해진 법정 정원을 네. 지키는 것뿐입니다. 네. 그 자체가 그 정원의 축소가 아닙니다. 네, 네. 이 정원의 선발 허용으로 인해서 그 신중하게 결정된 법정 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네.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입학생에서 네.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을 조기에 다른 길을 가도록 네. 해줌으로써 네. 졸업생이 줄어들고 대신에 졸업생이 대부분은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런 오탈자 문제도 여기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데 결혼 보충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편입학 제도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편입학이 되게 되면 네.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일 뿐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편입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혼보충제는 그런 부분을 더 뽑아가지고 보충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합격률도 높이게 되고 네. 그 법조 인력 선발에 있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결혼 보충제 포함해서 뭐 로스쿨 시스템이나 현재 변시 포함해서 법조 인력 배출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근본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긴 한데 네. 결혼보충제처럼 이런 변칙적인 운영이 문제이지 네. 로스쿨 제도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대론자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지금도 뭐 그런 견해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시존치론을 가지고 법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아직 덜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은 꼭 하셔야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법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입니다. 법조 인력의 적정성 유지는 변호사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변호사 제도가 갖는 공공성의 유지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협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결혼보충제 폐지 외에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이나 불법 법률 플랫폼 금지 등을 두고도 법무부와 로스쿨, 로톡과 대립각을 세우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직역수호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전선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우려와 함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리포트와 함께 제92대 서울중앙지방 법무사 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고인 9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김정실 법무사가 당선됐다는 소식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직역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2월 출범한 제51대 변협 집행부의 광폭 행보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직역 수호 활동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과 지나치게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신임 회장단을 뽑았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24대 회장에 이화여대 마태영 회장이, 부회장엔 김현재 건국대 회장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25개 로스쿨 학생 대표자들은 휴일인 지난 16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새 회장단을 꾸렸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논란과 갈등으로 지난 2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어온 법학협이 회장단 체제로 정상 운영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마태영 법학협 회장은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드러난 여러 난맥들을 지적하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재발 방지책 마련과 변시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이나 법전 밑줄 긋기 허용 여부 논란, 시험 종료 시간 착각 등 있어선 안 되는 실수들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법무부가 시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번 이제 11회 시험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재발 방지 대책을 빠르게 법무부가 마태영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습권 보장, 로스쿨 제도 개선,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대표기구인 만큼 조금 더 능동적이고 조금 더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시 합격률 관련 합격자 수 대폭 축소를 촉구하는 대한변협 서울변회와 축소 절대 불가, 합격자 수 확대를 주장하는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제10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면 충돌한 바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지난달 21일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오전과 오후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 결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량 배출로 지난 10년간 변호사는 3배 이상 폭증하여 3만 명을 훌쩍 넘었다. 저희는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자는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을 촉구하는 법무부는 결국 전년 대비 62명가량 줄어든 1,706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합격자 수 대폭 축소를 요구해온 변협이 협회 연수 정상화를 명분으로 신규 변호사 연수를 200명밖에 받을 수 없다는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결국 법원, 검찰, 로펌 등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 자리를 구하지 못한 약 300명가량의 제10회 변시 합격자들이 연수처를 찾지 못해 연수낭인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되는 건데 법무부는 이에 연수 인원 제한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연이어 내는 등 변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협의회도 국고 지원이 끊겨 연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협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야 법조계의 중심인 변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수를 받아주기 바란다는 성명을 내는 등 표현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변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관만 보면 변시 합격자 수나 연수 축소 관련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와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 사이에서 변협이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변협은 지난 17일 로스쿨 결혼 보충제 폐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조계 이슈 관련한 전선을 오히려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묵었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법조계의 여러 현안과 이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현 이종엽 협회장 변협 집행부의 확고한 자세입니다. 로스쿨의 정원을 편법적으로 늘려온 결혼보충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판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률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일 이른바 로톡 금지법으로 통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사설 불법 플랫폼 철폐는 이종엽 변협회장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률 상담이나 네. 변호사 소개, 알선 등을 금지하는 네. 그 변호사법 현행법에 네.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정 광고 규정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들은 로톡을 탈퇴하든가 징계 위험 등을 감수하고 계속 회원으로 남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로톡은 국민 편익을 강조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플랫폼 화약고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제51대 변협 집행부의 광폭 행보를 두고 이전 집행부가 신용만 하고 손대지 못했던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긍정과 찬사가 있습니다. 반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밀린 숙제하듯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서둘러 일을 진행하면서 고립을 자초하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상존합니다. 변시 합격자 수와 연수생 축소를 둘러싼 힘겨루기, 로스쿨 결혼보충제 폐지 헌법소원, 여기에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문제까지 전선이 여기저기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과제들에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역 단일단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 전문 자격사 단체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27대 회장에 김정실 법무사가 당선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돼 무려 90%가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한 김정실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 등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김정실 후보가 41.1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김정실 후보는 20.51%를 기록한 2위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실 후보는 이날 총회에서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취임하고 곧바로 3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그런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회원들께서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법무사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 도입된 모바일 투표의 영향으로 최종 92.27%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달성했습니다. 기록적인 투표율과 함께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1차 투표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1.11%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법원 공무원 출신인 김정실 신임 서울중앙법무사회장은 대법원 법원 부의사관으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끝내고 2012년 법무사로 개업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조정위원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제1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상사중개원 상임이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실천력과 강단, 폭넓은 네트워크로 현안 대응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3년간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구나. 그래서 의무감도 생기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앞으로 직역소와 직역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향후 과제로 김정실 회장은 26대 집행부에서 서울시 공익법무사 단장으로 활동하며 씨앗을 뿌린 마을법무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꼽았습니다. 서울시 마을법무사 사업엔 현재까지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3개구에서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왔고 관련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153개 동사무소의 상담실 개설해서 법무사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상담에 응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시행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또 상담할 수 있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마을법무사 활동과 함께 회생 파산 사건 파산 관제인과 회생위원 위촉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상담이나 개인 회생 등 일상생활 법률 문제에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려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한편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과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김정실 회장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이 부분도 저희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위촉받아서 명실공히 이제 시민들로부터 우리 법무사가 정말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실 회장은 그러면서 등기대행 플랫폼의 법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격하게 대처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등기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적극 직역수호를 할 거고 그다음에 법무사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를 강조한 김정실 회장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정책기획특별위원회인데요. 이 정책특별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가 이번에 제27대 서울중앙법무사회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법무사들의 관심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인사이드 박아름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병우 전 수석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서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감경되긴 했지만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이 사찰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또 한겨레 신문 등 대다수 언론들은 어제 16일자로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우 전 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한 겁니다. 신청과 신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변호사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네. 변호사법 제7조 자격 등록 조항 제1항은 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개업신고 등 조항은 네.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네.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등록 신청을 하면 소속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네. 심사를 거쳐서 네. 적격, 부적격을 의견을 냈고 네.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그 등록 신청을 받아줄지 네. 말지 결정합니다. 네. 반면 변호사 개업 신고는 네.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해 변호사 등록 신청은 네.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네. 거부당할 수 있지만 네. 개업 신고는 신고가 거부당할 일이 없이 일단 네. 받아줘야 합니다. 네. 우전 수석의 경우 검찰에 나온 지난 2013년 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 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이번엔 재개업 신고가 되는 겁니다. 네. 서울변회 측에선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네.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황규빈 서울변회 공보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일단 뭐 등록 신청은 사실 아닐 거고, 근데 이제 공식으로 가면서 휴업하셨던 거라 네. 만약에 뭐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휴업 중 개업 신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도가 좀 잘못된 거죠. 휴업 중 개업 신고일 거고요. 네. 그럼 뭐 우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활동하는 걸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등록 심사가 아닌 개업 신고이기 때문에 네. 우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등록은 되어 있고. 휴업 중 재개업. 네. 네네네. 그거라서 이거를 저희가 안 받아주거나 이러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우전 수석 뭐 변호사 활동을 뭐 막아야 된다 꼭 이런 취지는 아닌데 어쨌든 상당한 논란과 물의를 빚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로 개업한다. 뭐 조금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런 논란과 비판과 관련해서는 네. 변호사법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 제18조 등록 취소 조항 제1항은 네. 제8조 등록 거부 조항을 준용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 제8조 등록 거부 조항 제1항 4호는 네.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출을 받거나 그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네.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변호사법 제18조 등록 취소 조항은 조항 제5항은 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우전 수석의 경우에는 네.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만큼 네. 서울변회나 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 재개업 신고를 막지는 못해도 네. 사후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네. 조항은 구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서울변회 황규빈 공보이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그 부분의 절차대로 위원회 심사해서 저희 의견 정해지면 네. 대한변협에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럼 대한변협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뭐 지금으로선 서울변회나 변협 행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네. 고영환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협의 판단입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네. 지난 3월 2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네. 1심 선고 직전인
3월 15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는데요. 네. 당시 서울변회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네. 변협에선 변호사 등록 신청 당시엔 결격 사유가 없었다며 네.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각하 새끼 짬뽕 발언 등등 논란을 빚었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책과 사람들, 이번 주는 책 내부 거래 해설과 쟁점을 발간한 법무법인 정종채 변호사를 만나 불교와 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이리떼를 만난 듯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낭패 불감 얘기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불기 2565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불법을 전파한 경이 있습니다. 불교에선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첫 말씀을 전하는 그림, 초전법륜도를 사무실에 걸어놓고 초심을 간직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를 거쳐 사시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종채 변호사가 간직하고자 하는 초심은 무엇인지 책과 사람들,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정종채 변호사를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정종채 대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흔히 있을 법한 법률 서적 책장 옆으로 약간 낯선 그림이 눈에 띕니다. 사경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초전법륜도거든요. 뭐냐면 초전법륜도, 석가모니가 윤회의 불법을 깨달은 뒤 5 도반에게 처음으로 깨달음을 설파한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득도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법륜을 돌리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러고 보니 초전법륜도 아래엔 중국 선종 1대 조사로 불리는 달마대사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달마도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불자시고,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시험에 꼭 합격하라는 의미에서 제 스님께 부탁을 드려서 얻어온 작품이고요. 그때부터 제가 방에 걸어놓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다니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종채 변호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마도나 초전법륜도 같은 불화를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는 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종채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초전법륜도가 제 방에 걸려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 변호사들도 사실 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 법륜을 돌리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 MBA 석사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는 국내 5대 로펌에 속해 있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대형 로펌에서도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잘나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 가슴 한켠에 뭔지 모를 아쉬움과 갈증 같은 것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조세나 공정거래, 저는 또 특히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낼 수 있는 저의 생각을 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 논평을 하면 경영진에서 글을 내려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정종채 변호사는 결국 2019년 안정적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 독립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 독립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이른바 첫 작품은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위 집단 신고입니다. 이른바 인앱 시스템을 통해 앱 개발자들로부터 수수료의 30%를 일괄적으로 징수해가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그 인앱 결제, 그러니까 앱 마켓에서 모든 앱에 대해 가지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앱 사업자와 모든 콘텐츠 제공자들을 사실 디지털 소장농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반독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정종채 변호사의 이 같은 행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긴톡시사업법에 그런 그 운영체계 사업자들의 그 반경쟁 행위를 막는 조항을 집어넣는 입법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외국의 많은 규제법 그 매체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소할 것 같습니다. 최근 출간한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은 정종채 변호사가 평소 가지고 있던 내부거래 이슈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집대성한 저작입니다. 내부거래를 주제로 상법과 경제법, 세법, 형법 등 공법과 사법을 망라해 하나로 엮은 해설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상법적인 논쟁에 있어가지고는 한국에서의 판례나 또는 논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판례와 그 논문들을 찾아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많이 힘들었고, 그 또 이 양국가 간의 법제를 또 연결시키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종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 재벌 기업 사이에 만연한 내부 거래에 주목했습니다. 내부에 이제 본인들의 CFO 라인 재무 담당자들과 그다음에 내부 사내 변호사들끼리 해결을 하고, 아주 꼭 필요한 일만 대해서만 이제 로펌에다가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생길 경우에 이제 대응만 맡기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는 매우 엄밀하게 기업 비밀이라고 보니까. 이런 내부 거래는 창의적인 자생적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가로막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신산업들은 게임이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모두 다 그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사실 금수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수저 사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고, 그나마 기존 거대 기업들의 경쟁력도 갉아먹는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책임 경영, 이른바 ESG 경영의 구현도 이 내부 거래 문제 해결 없인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정종채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 거래를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두 개, S와 G의 핵심은 바로 내부 거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ESG의 핵심이고,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선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이고 전략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책의 결론이자 정종채 변호사의 소신입니다. 사실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잘 팔리는 것도 당연히 저한테는 좋지만, 우리 그 법 쪽에 특히 이제 내부 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나 또는 실무에 시작점이 돼가지고 마중물이 돼가지고 더 큰 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행시 출신 행정가에서 법률가로 안정적인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온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에게 책임 있는 기업인의 자세와 역할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영린을 건드려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우리 법 체계상 우리 이 기업에 계신 분들의 본인, 주인은 기업이지 오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주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하고 조언을 해야지 오너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서는 그게 월급장이들의 숙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논란 관련 부정거래와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차 공판에서 이른바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리때를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낭패 불감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G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된 문건입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런 계획에 따라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는 프로젝트 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문건 작성에 관여한 삼성증권 전 팀장 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문건 작성 경위나 취지 등을 묻는 검찰 신문에 한 씨는 상당 부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 관련 검찰이 고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 G를 업데이트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한 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대답했는데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뜻인가 라고 재차 묻자 한 씨는 다시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라고 자락을 깔면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일단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라는 식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본인이 했던 업무이고 경험한 일인데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잘 기억해서 답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오래전 일인데다 이런 검토가 너무 많았다며 양해해달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씨는 그러면서 프로젝트 G 보고서에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완료 일정까지 정했다. 법정 상속과 금산분리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계획했던 것 아닌가라는 검찰 신문에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난다, 안 난다도 아니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 검찰 신문에 대한 한 씨의 답변을 접하니 웬만한 정치인 찜쪄먹는 노회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흔히 낭패를 보다, 낭패를 만나다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낭과 패는 모두 이리를 뜻하는 한자어로 이리때를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말합니다. 3세기 중후반 서진식이 이밀이 쓴 진정표라는 글에 이 낭패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이밀은 촉한의 관리가 되었는데 촉한이 멸망한 뒤 진무제 사마염이 이밀을 태자 세마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아흔 조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벼슬을 사양하며 올린 글이 진정표입니다. 조정에 나아가는 뜻을 밝히는 글 가운데 삼국지 제갈량의 출사표를 제일로 친다면 벼슬에 나가지 않는 뜻을 밝히는 글 가운데엔 이밀의 진정표를 제일로 칠 정도로 명문입니다. 신밀은 금년 44시고 조모 유씨는 96이옵니다. 이는 신이 폐하께 충성을 다할 날은 길고
조모를 봉양할 날은 짧은 것입니다. 구구절절 늙은 조모에 대한 애틋한 효심을 나타낸 이밀은 신지진퇴, 실위낭패, 신이 조정에 나아가야 하는지 물러나야 하는지 실로 처한 처지가 낭패이옵니다 라고 읍소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나 상황에 처했음을 뜻하는 낭패불감입니다. 다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로 돌아오면 한모 씨라는 삼성증권 전 팀장 입장에선 비록 지금 삼성을 그만둔 상태라 해도 여러 면들을 감안하면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할 처지가 못 될 거라 생각됩니다. 승계 관련 보고서를 쓴 일은 있고 검찰은 추궁하고 이것저것 뒷일을 생각하면 액면 그대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애매하고도 모호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낭패불감의 처지라 이해됩니다. 다른 증인들도 처지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더불어 이 재판과는 별개로 이미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솔솔 풍겨 나오는데 원칙과 실리 사이 사면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나아갈지 말지, 사면을 내릴지 말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볼 대목 아닌가 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